안녕하세요. 2017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이름은 석의현입니다. 학생들은 주로 저를 이제 솔쌤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은행권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은행권하고 금융공기업들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오고, 저는 시티은행에서 17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NCS, 제가 이제 퇴직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NCS를 도입한다고 해서 제가 금융영업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CS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었고요. 그 당시 있던 부서가 이제 신용카드 파트에 있다 보니까 제가 카드 쪽에, 신용카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영업부문 지금 비상임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서울시내 이제 대학교랑 전남대학교 금융반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을 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건보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지금 하반기 600명 돼 있죠. 보면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나눕니다. 아마 제한테 오신 분들은 행정직 쪽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 가서 이제 이 모의 면접이라 하면 이 건강하고 요양직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친구들은 모의 면접 중심으로 제가 많이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제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 중심입니다. 행정직 380명 정도 이번에 뽑고요. 지금 보시면 단일 채용으로는 이 공단 창립 이래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이 정도로 새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인다, 이런 개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건강보험공단 이 조직 구성을 보면요. 이 나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58년 개띠, 우리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이 처음 생겼을 때 그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갔었던 거예요. 당시에 한 7,000명 정도를 뽑았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퇴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인력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생기죠. 거기에다가 이 고령화 사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력이 계속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1000명대 채용을 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 잡힌 걸로는 2020년 지나서까지 지금 1000명대 이상을 계속 잡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라고 보면 은행권 이 전체 6개 은행이 1년 동안 뽑는 게 한 1,5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6개를 다 합친 수를 건강보험공단 혼자서 지금 뽑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기회가 많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채용 절차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부터 이 자소서 자체가요, NCS 방식으로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NCS의 가장 표준적인 모델로 지금 자소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아마 항목을 보시면 좀 뭔가 다르고 딱딱하고 지원 동기일은 이상한 얘기 없고, 예, 너 뭐 할 수 있니? 했던 일들 잘 분석해 가지고 적어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NCS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자소서가 굉장히 이제 잘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까지 곁들여지는 겁니다. 면접 가시게 되면 지금 입력하는데 아무것도 넣을 게 없죠. 넣을 게 없습니다.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직무와 관련된 거 넣게 되고요. 나머지들은 솔직히 지금 학교 이런 것들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거의 이력서만 보면 반을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이력서 보면 압니다. 얼마나 좀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블라인드로 다 가려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 면접 가가지고 이 자소서를 들고 꼬치꼬치 캐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굉장히 탄탄하게 쓰셔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어설픈 자소서는 읽어보면 압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신문 보다 보면 전문성 없는 이 기고가들이 적어놓은 내용들 한번 보세요. 한 번씩 보면 어설픈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자소서가 어설프면 면접 가서 전혀 힘을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가 좋으면 그거라도 좀 받쳐라도 줬어요. 받쳐라도 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받쳐지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가 지금 학교 전공 이런 게 다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심혈 기울여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뭐 학력 이런 거 다 이제 배제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 필기, 면접. 예, 이게 뭐냐면요. 필기가 이제 NCS 객관식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데, 작년에 제 이제 학생들도 이 건보는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은행권하고 특히 뭐 이 은행권은, 이 금융공기업들, 기업은행하고 농협 같은 공기업들도 있고, 사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민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은행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공기업과 사기업을 한꺼번에 다 같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권 준비가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은행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기업은행하고 농협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밑자야 본전이라고요. 그냥 한번 넣어보세요. 실제로 올 상반기에 밑자야 본전으로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기업은행 인턴을 했는데요. 기업은행이 얼마나 이제 가고 싶었으면 그 2년 준비했었어요. 2년 준비했는데 기업은행 떨어지고 솔직히 좀 많이 낙담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건보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 제가 다 넣으라 그러거든요. 어차피 이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야 울지 말고 그거나 넣고 있어라 이제 했더니 그 친구가 실제 이제 지방에 사립대를 나왔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건보를 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건보 관련돼서 뭐 별다른 게 뭐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인턴도 없고 인턴은 기업은행 인턴이 있었으니까요. 건보와 관련된 게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제로 자소서 하나 잘 쓰고 그 다음에 NCS 필기 보고 면접은 또 1대1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은 아예 서울로 와서요. 그 면접 같이 이제 건보 관련돼서 이제 이슈들도 파헤치고 자소서 관련돼서 이제 질문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다니는데 물어보니까 좋대요. 좋답니다. 일찍 퇴근하고. 예. 그래서 이 건보가 솔직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괜찮고 그 다음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은행보다는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다닐 수 있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채용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웬만하신 분들 다 지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 한번 볼까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설득하기 위해 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NCS 방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설득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자, 사람은 언제 설득되나요? 자, 이제 이 NCS 방식하에서 자소서 어설프게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설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들 있죠. 뭐냐면 공감, 배려, 경청, 소통. 소통했더니 설득되더라.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소서 쓸 때 소통하니까 설득되더라. 설득에 대해 가지고 전혀 고민도 안 한 거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NCS 방식에서 바라볼 때는 일의 본질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 사고력 내지는 이 일을 들여다보는 능력으로는 이 건강보험공단처럼 복잡한 업무 수행하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걸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큰 추상적인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모든 게 소통이죠. 자소서에 전부 소통으로 들어가는데 소통은 제가 아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단어고요. 가장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자, 눈으로 소통할 수 있죠.
말로 소통할 수 있죠? 몸짓으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소통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유형들을 생각을 해보질 않고요. 그냥 뭐 편안하게 소통이라 그럽니다. 소통하니까 해결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NCS 방식을 통과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설득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바로 갈등 해결입니다. NCS에서 자주 묻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자, 갈등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보통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나요? 예? 말? 자, 갈등 해결은 여러분 구조적으로 그래프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 1사분면, 2사분면 나와 있는, 예? 예, 좌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학의 정석 배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좌표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죠. 자, 그럼 1사분면에다 여러분 뭘 적으시냐 하면요, 갈등 해결의 방식이 바로 첫 번째가 윈윈 방식입니다. 뭔가가 너도 이익, 나도 이익인 방식이 윈윈인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설득의 방식입니다. 설득은 뭐냐 하면 나는 이득이고 상대가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익이 이제 상충되어 있을 때 상대가 이제 억셉트 해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설득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 영역에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수용의 영역입니다.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상대 이런 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쟤 사는 거 보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설득시킬 수도 있는데 내보다 더 힘들게 사는 쟤를 보니까 도저히 쟤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수용의 영역이고요. 네 번째 영역은 이도저도 아닌 보통 자소서에서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깽판 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영역입니다. 아무도 둘 다 손해를 보는 영역이에요. 자, 이런 방식, 이제 보통 세 가지 면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데요. 그 갈등 해결 안에서 설득이라는 항목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설득이 튀어나오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항목들은 보통요,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 하면 갈등이 해결된 방식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적어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는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한 파트, 이 설득이라는 파트를 들고 와서 그걸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득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설득이 되냐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득이 되죠? 상대는 어떻게 설득됩니까? 이거 모르면 자소서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소통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나눠줬듯이 설득도 상대가 설득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대안 제시 가능한가요? 상대를 설득시킬 때 대안을 제시하는 거.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안 제시 같은 거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럼 내가 대안을 제시했던 어떤 이 경험들이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바라보는 각도를 트는 경우죠. 이제 둘이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상충됐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야,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돈 얘기 그만하고 의미를 찾자 해서 아예 바라보는 각도 트는 거죠. 이런 게 대안을 찾는 겁니다. 예, 느낌이 오나요? 그냥 이게 소통 중에서도 이제 설득이 되는 거고, 설득 안에서도 설득되는 포인트를 유형별로 이제 나누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도를 틀기, 대안을 찾기, 이게 첫 번째 한 유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 경험 중에 이런 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야, 너, 나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놀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말 따라주면 안 되겠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서로 간에 이제 이익이 상충이 돼서 소위 말해서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이런 의식으로 뭔가 해결하는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의 또 세 번째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요.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겁니다. 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야,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해 보는 게 어떠냐. 자, 이것도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설득이 항상 뭐 될 것 같지만요. 실상 조직사회, 조직생활 하다 보면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설득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이익을 갖다가 해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살리게 되는 거고. 그러려면 뭔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 객관적인 자료를 아예 들이대면서 봐봐라, 네 이야기가 틀렸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가보자, 이것도 이제 설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혹시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일의 근본 정신 또는 취지, 목적, 여기를 가지고 이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일의 취지, 목적, 근본 정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대외 활동을 할 때, 야, 우리 결국 이 대외 활동이라는 게 우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자체는 그냥 저 독거노인 분들 돕자고 온 거니까 네가 좀 양보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근본 취지, 정신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상대가 원하는 거 먼저 들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우리 얘기하니까 일단 너 거를 이제 수용해 줄게. 대신 그거 끝나고 나면 내 쪽을 한번 해주긴 게 어떻겠니? 라고 소위 말해서 약간 give and take 같은 느낌의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이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셔야지만 이 자소서를 보고 질문을 던질 때요. 이 친구가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설프게 적히면 저도 모의면접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가 왜 설득됐나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럼 소통을 했다는데 소통에 어떤 부분이 부각됐나요?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몇 번 했는데 계속 어설픈 소리만 하고 있으면 솔직한 말로 뽑아줄래야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을 갖다가요. 그냥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깊이 있게 안 들여다보고 이 굉장히 좀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업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뭐 이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알바하는 것은 할 수 있더라도 이 건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복잡한 일들을 수행할 능력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CS 방식이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NCS 방식 보면 뭔가가 자소서 쓸 때 허거덕하는 방식, 허거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평소 그냥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자소서 적었는데 이 NCS가 잘 안 적힌다라는 친구는 이런 게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보통 자소서 이제 적을 때 이렇게 이제 1대1로 스토리텔링 하다 보면 전부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떤 사안들을 갖다가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데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NCS 방식이 어떨 땐 더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딱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 거냐 하면요. 농협 6구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이 설득, 여기에다가 밀려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설득은 공감 더하기 경청 더하기 대안,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자소서를 부탁해 책 이제 169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농업기술원 설문조사를 수행할 당시에 문항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응답자들 중도 포기가 속출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동료조사원들이 야, 설문지 조작하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설문지 조작하자. 그래서 그 장면 목격한 저는 팀장으로서
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얻는다 해서 공도의 목표를 생각하며 설문지 조작 멈춰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지금 담당자분도 안 계신데 뭐 어떠냐, 이런 반응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윤리 문제, 윤리에 가지고 들어가도, 동일하게 적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이내 다시 주인정신도 올렸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설득의 포인트를 보세요. 우선 동료들의 어려움 충분히 공감해주고, 야, 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다. 그 다음에 불만도 다 들어주고요. 그리고 설문의 어려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수정 요청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 적어놓은 요 내용들 봐서는요 좀 피상적으로 적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제서야 수긍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동료들이 그냥 공감해줬다고 수긍했다 이렇게 많이 적으시는데, 그렇게 적으면 이 피상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뭐 머리 맞대어서 쉽고 빠르게 뭐 할 수 있어서 신뢰하는 뭐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종 이런 그 일들 중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그게 근본 정신인지 아니면 어떤 제3의 대안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이렇게 공감과 경청이 뒤섞여 있는 형태로 설득을 했든지요. 뭔가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적으셔야지만 글이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좀 피상적으로 적는데 제발 그렇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득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며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이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상황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행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 보면 바이트는 1000바이트밖에 안 줘놓고 뭘 구체적으로 해주고 뭐 행동 중심으로 적어 달라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까지 해달라고. 예. 참 사람은 들들 볶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자소서가, 여러분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문제 해결의 내용인데요. 자소서의 또한 큰 축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 해결 영역인데,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자, 문제를 인식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을 할 때, 어떤 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문제 인식은 어떻게 보통 합니까? 자, 문제점이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해결하려면 인식부터 해야 되죠. 인식, 분석, 해결, 재발 방지. 이게 4단계로 거쳐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 이런 걸로 전부 다 NCS 방식의 자소서에 나옵니다. 어떨 때는 문제 인식하고 해결했던 방법을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지금 이 해결부터 재발 방지까지 나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문제를 인식할 때는요. 어떻게 사람들은 보통 인식을 하냐 하면 생소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조직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소함, 이런 쪽에 용어 키워드를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는 보통 생소하다 느끼죠? 여러분들 이제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과거의 데이터하고 많이 다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때까지 일을 안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학교에서 경험도 있을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 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로 우리는 보통 파악합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랑 지금 잘못된 부분들 이런 거 보시고요. 아니면 목표를 이만큼 설정했는데 그리고 계획까지 다 잡았어요. 계획까지 다 잡았는데 목표에 턱없이 미달되는 경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뭐 무슨 홍보대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제 항목에다 끼워 넣어 보죠.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홍보대사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앱 이제 10건 깔기로 했어요. 깔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10건 다 깔기로 했는데,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건도 못 가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해결 방지책을 찾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는 뭐냐 하면 다시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서 후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긴다든지 뭐뭘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조직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이죠. 조직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거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CS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고 했던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표하고 어긋나는 부분들도 여기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아니고요, 상식 수준하고 동떨어지는 거. 이 우리 상식에는 이랬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뭔가 나온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금 얘기했던 이런 예시들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발 방지 우리는 어떤 게 있죠? 재발 방지.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해결했어요. 그럼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죠, 보통?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려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자, 다시 이런 일이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 돌부리를 없애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막 그걸 빼내가지고 길 바깥으로 던져 놓는 거. 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 팻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돌부리에다가, 예, 주의하세요 하고 팻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조직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이 매뉴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짜서요, 이거 공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발 방지책이라는 게,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거, 이걸 보통 조직에서는 사전 예방 조치라고 해서요, 근본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아예 정교하게 뒤에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매뉴얼을,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주고요, 그걸 갖다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하우를 공유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게 그냥 가장 좋은 재발 방지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들이 숱하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있나요? 활동 중에. 자, 뭐 어떤 이 문제하고, 자, 이 재발 방지, 여기에서 그럼 일 처리할 때 한번 봅시다. 자, 어디에서 인턴 했다 그럴까요? 자, 그럼 보통 뭐 인턴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인턴을 했는데 손님의 불만 사항이 터졌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손님의 불만 사항이 터진 것들을 원인을 분석하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문제 인식. 그럼 문제가 왜 터졌는지 봤더니 우리가 일단 규정 자체를 미비하게 해놓고 좀 애매모호하게 손님들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해놨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석했더니 이제 규정 미비 또는 모호한 규정,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책은 뭐냐 하면 이 규정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타사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해보고, 다른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우리 쪽이 좀 많이 부족하긴 했겠네, 손님이 오해할 만하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발 방지가 이걸 갖다가 규정을 갖다가 이제 고치든지요, 아니면 요런 규정은 요렇게 해석해, 이제 요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손님한테 아예 앞부분에다가 오해하지 않도록 뭔가를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장을 올리는, 요런 게 재발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이 대외 활동들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었을 거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이야기들은 껴 맞추기 나름입니다. 일상생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팀 또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강점 부각 및 약점 보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행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뭘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내죠? 네. 자, 이 항목 봤더니 여기에다 뭘 적어야겠다. 뭘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딱 뭐냐면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이 항목이 팀워크에 관한 항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참 적었으면 좋았을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적어달라 이렇게 했었으면 여러분 어쩌면 좀 편하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NCS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속팀의 강점, 약점, 팀워크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뜯어서 보면요. 팀워크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팀워크가 있습니다. 팀워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형이 있냐 하면 자, 누구는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어벤져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벤져스 한 팀이죠. 지구를 구하는 한 팀입니다. 자, 그럼 어벤져스가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다양성입니다. 아이언맨은 날아다니고요. 누구는 또 땅에서 뭘 설치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적을 물리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점은 어벤져스의 강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성들이 최고의 강점이다. 왜냐하면 육해공군을 우리는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게 강점인 거고 약점 중에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중에 제가 멤버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멤버 중에 제일 약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 커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약점은 그런 방식으로 보강해가지고 이 적에 대처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이 하나의 팀워크가 되는 겁니다. 팀워크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사람, 특히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주로 쓰는 항목이 이런 항목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팀워크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팀워크들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알파고 같은 팀워크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단지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팀워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팀워크라고 모였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툭 떠올랐어요. 툭 떠올라가지고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되는 방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을 보고 어렵다고 느낌이 오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팀워크라는 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팀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냥 뭐 팀이면 팀워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팀워크의 세부적인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곳은 다양성의 이 조합, 한쪽은 어떤 알파고 같은 이런 집단지성의 활용 이런 여러 가지 팀워크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서 다양성의 활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 사람 모이다 보니까 강점,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부분이 강점이었고 그럼 어떤 부분이 약점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처리를 해준 게 이게 이제 가장 티피컬한 전형적인 부분의 이 항목의 스토리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 할 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 잘 만지는 애, 누구 하나는 SNS 홍보 이런 거 잘하고 누구 하나는 PPT 잘 만들고요. 누구 하나는 뭘 또 잘하고 자 이렇게 어벤져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일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약점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 특히 일을 수행하는데 못하는데 이 약점은 어떤 방식만 보완하면 우리가 잘 되더라라고 글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아마 가장 전형적인 걸 거예요. 그럼 대외 활동했던 것 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러 애들 모여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때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실마리를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비슷한 게요.
자소서 부탁해 320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팀워크 중에서 이게 하나은행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은행에 나왔던 건데 팀워크에서 이제 이 성공한 사례를 보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최고의 성과는 엉덩이가 아닌 빠르게 움직이는 발이 필요하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페이스북 마케팅 과제 이제 이 하나은행 홍보대사를 할 때요. 하나은행 홍보대사 할 때 페이스북 마케팅 과제 하면서 이제 SNS 유저들의 관심도, 그래서 간발의 차례 1위를 놓친 우리 팀은 2% 부족한 것을 찾았답니다. 뭐냐 하니까 자기들은 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맨날 모여가지고 머리하고 입으로만 떠들었더니 오히려 2%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직접 뛰어다니면서 한번 타겟 설정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바깥에 나돌아다녀보자.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족한 약점이 다른 것들은 다 강점. 예, 약점은 발로 뛰는 게 약점. 그래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해서 됐습니다 라고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항목은 아닌데요. 지금 건보 항목은 아닌데 이걸 이런 거를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팀워크의 성공 요인들, 이 자소서 부탁해 책 보시면 팀워크 관련된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팀워크와 관련된 이 항목들을 보면서 이 성공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점을 어떻게 보강하고 성공을 했는지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자기 이야기가 떠오를 겁니다. 나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여기에 딱딱 맞춰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였고, 그래서 이제 강점 어떤 식으로 부각시키고 약점 어떤 식으로 보완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딱 1000바이트 차요. 예, 아까 요 정도 항목이 딱 1000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경험 앞부분에 어떠한 경험, 무엇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팀의 강점은 뭐였고, 우리 팀의 약점은 뭐였고, 우리 팀의 약점 보니까 강점은 여러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것이 강점이었고, 약점은 전부 다 다들 입으로 또는 머리로만 하다 보니까 현장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발로 뛰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발로 어떻게 뛰어다녀서 약점을 보완했는지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들으면 간단하죠. 이 자소서 제 하는 얘기 들으면 참 간단한데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자소서라는 게 이게 이제 수학 공식처럼 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의 글쓰기거든요. 여러분이 자소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획, 스토리텔링이 약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솔직히 글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소서 강의를 학교 가서도 많이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글 쓰는 걸 배우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 교육 과정에서 글쓰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내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걸 자소서라는 걸 통해서 처음 적어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소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소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서 내가 했던 일들을 분석해가지고 그게 무슨 일인지를 파악해서 내 생각을 그 안에다 밀어 넣으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에요. 간단한 과정인데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흡사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 타기. 너무 간단한 일인데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자전거를 처음 탔던 사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 물건이 대체 뭐냐? 해가지고 논두렁에 일본 이제 순사가 타고 다니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걸 대체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배웠죠?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죠. 예, 쫄지 말고 타봐.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균형이 잡힙니다. 균형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손 놓으면 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이 자소서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 가이드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전략을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들을 좀 익히시고요. 이건 머릿속으로
뭔가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손으로 적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생각한 것, 스토리텔링을 한 것을 손으로 직접 적어보고, 자, 이 적어본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여줘야 됩니다. 예, 혼자서는 늘지 않아요. 혼자서 늘지 않는 게 자소서고요. 다른 사람 보여주고 내게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전부 다 여러분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지식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필기 시험이라고 보통 일컬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킬과 이 태도 이런 부분들은 면접하고 자소서라는 이름으로 객관화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면접 같은 거 가보세요. 여러분의 답변하는 방식을 여러분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소서 똑같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보려고 쓰는 게 아니죠. 면접관 주려고 지금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금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그냥 어디 카페에서 그냥 뭐 이 스터디 모여가지고 보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앉아서 매일 이제 떠들고 있던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고 그건 그냥 저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동네 이장 어른부터 해서 마을 어른들 7명 모여서 이 자전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계속 토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자전거를 타는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샘플들 많이 보시면서, 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밀어넣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직접, 적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좀 책을 좀 읽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책을 읽은 사람은 그걸 보면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오는 책들이 있죠. 책들은 어설픈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 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자소서 보면 첫눈에 알아요. 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보면 금방 압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비약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게 도저히 말이 안 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안 해봐서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좀 책을 주위에 책 많이 읽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부분이 읽히나요? 라고 해보면 거의 정확한 답을 주실 겁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편법을 사용하여 손쉽게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1번 항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자, 뭐냐면요. 자, 이 편법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 항목은 윤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 요즘 안 그래도 이제 윤리가 특히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공기업이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윤리 부분이 많이 중시됩니다. 아마 면접 가서도 윤리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여기는 공기업이고 이 사명감이라든지 이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돈 잘 모으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은행식 이 사고방식으로는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은행하고 달라요. 신한은행은 솔직히 물론 윤리도 거기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성과 중심의 조직입니다. 근데 건보는 성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뭐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공기업 몇 개가 거의 지금 쑥대밭이 된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고요. 아마 이제 대표이사 그리고 그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감옥살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 정도로 공기업이 이 달래 공기업이 아닌 거고 그렇게 아주 강한 사명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이런 문항 이게 이제 은행이나 여기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사기업들 자소서 쓰면 성과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런 공기업에 대한 자소서를 쓰면 이런 편법과 윤리와 관련된 항목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할 때 윤리를 어떤 방식으로 위반할까요? 자, 그게 핵심이죠. 자,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윤리 위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일들 중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느냐를 유추를 할 겁니다.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거짓말 하는 거죠. 예.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윤리 위반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침묵입니다. 예. 보고 눈 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편법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이 편법을 사용하면서 나한테 야, 네가 그냥 눈만 좀 감아줘 봐봐.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다들 잘 될 거야. 다 A뿔을 맞을 거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손쉽게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죠.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방법. 그러면 이 침묵을 깨는 거죠. 침묵을 깨가지고 결국은 나는 이 부분, 이 윤리 위반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여러분이 침묵했던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목적 외에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거짓말도,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걸 명문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문화시킬 수 없다 보니까 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조직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거는 이제 이 더 큰 그림 또는 취지, 목적에 맞춰서 해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자, 예산, 이 밥 누구랑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막 적혀 있어요. 뭐 그래서 누구 A, B, C, D, E 이렇게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했는데, 한 F라는 사람 보니까 어정쩡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조직의 목적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석의 부분인 거죠. 근데 내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한 게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게 편법이에요. 예. 그래서 애매한 규정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곡학아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곡학해 가지고 내가 좀 어떤 성과를 취한 게 있느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이 윤리 위반이 뭐냐 하면요. 바로 특혜 요청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편법 같은 거 사용해서 그러면 야 이거 좀 봐주라 라고 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이 뭘 좀 봐달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 성과를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특혜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침묵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하여튼 봐달라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케이스 있냐면요. 직위나 권한 남용. 예.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 맡았어요. 팀장 맡았는데 팀장은 요거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더 넘어가가지고 뭘 해서 이제 막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그러면 이제 이 직위나 권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자, 이 이제 뭐 그 다음에 정보의 사적 이용들. 예를 들어서 정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공익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그냥 막 편법으로 내가 좀 편하게 이용해 가지고 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런 게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케이스 말고도요. 지금 뭐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여러분들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좀 스토리텔링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한 것을 이 글로 적어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 적어낼 수 이제 있으면 자소서가 그냥 깔끔하게 적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글로 못 적는 친구도 많고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친구도 부지기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이드 대충 들으셨는데요. 뭐 감이 좀 잡히나요? 뭐 좀 그래도 들으러 온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항목이 4가지밖에 안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실제로 이 NCS 방식은 제가 볼 때 자소서 중에서 가장 깔끔한 방식이에요. 그냥 묻는 말에 답하면 됩니다. 기교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행 자소서하고 다릅니다. 은행 자소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글쓰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요리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럼 편법을 이렇게 유혹을 받았던 상황이 뭔지, 아까 그러면 그 윤리 위반과 관련된 케이스들 중에 어떤 유혹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던 경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보면 가능해요. 예. 자, 설문조사 수행할 당시에,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어차피 한번 보세요. 문항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응답자들의 중도 포기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아니,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포기해서 설문조사 안 되는 거 하고 그냥 살짝 조작하는 거 하고 오히려 조작이 더 낫지 않냐. 설문조사가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좀 파악을 조금이라도 파악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합리란 논리로 봐서는 이게 합리적일지도 몰라요. 조작하는 게. 아니, 응답을 포기해버리면 뭐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제로. 근데 조금만 조작해서 쉽게 만들면 응답률이 높아져서 그래도 50은 건질 수 있으면 이게 상거래 영역에서는 이 조작하는 게 답입니다. 우리가 뭐 규정이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걸 우리는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니? 이게 이제 상거래 영역인 거고요. 이 공의 영역에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거는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함부로 막 남발할 게 아니라 새로이 다시 원칙을 새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투명해야 됩니다. 오픈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마 이 건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막히게 되면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칙을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해서 공개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원칙을 재정립하고 그러고 다시 실행하는 좀 사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다 하는 느낌인 거고 공기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 영역이고 항상 투명해야 되는 게 이 업무여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얻는다 이런 이제 공동의 목표 내지는 공적인 목표 생각하면 이 조작은 멈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감, 경청, 대안 제시 뭐 어떻게 대안 제시해서 아니면 이런 거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아니면 설문지 이 부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비용이 다시 수반되더라도 위에 이제 상사분께 말씀을 드리겠죠. 제가 실수를 해서 이 설문지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비용은 그걸 매몰 비용 보통 이제 이 썬크 코스트라고 해서 매몰 비용이 발생할지언정 어쨌든 간에 공의 영역에서는 다들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건보 자소서 작성 가이드 뭐 이제 들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뭐 저기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은행 자소서 이런 거는 그 항목에서 물어보는 걸 다 쓰고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쓰잖아요. 네. 여기도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쓸 게 없어요. 예, 지금 보시면 알지만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활용하는 거는 보면 알아요. 이렇게 묻는 말에만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줄 정도만 뭐 어떠한 건보인이 되겠다 정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막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건보에서는 또 뭐 편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막 적지 마세요. 그러면 더 어설퍼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건보 이 면접관들이 보면 압니다. 아, 이 정도의 이 도덕성을 가진 친구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지금 그거 파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건보에 끼워 맞췄느냐 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업무 수행을 했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끼워 맞추지 마세요. 네. 그 4번 항목에서요. 네. 이게 꼭 정직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을 해야 되나요? 정직? 아니요. 그 성과를 냈던 게 아니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 요렇게 보니까 있는데 요렇게 가면 이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직한 방법을 선택해서 성과를 못 얻었던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건 지금 성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 자체가 이 정도를 갖느냐 아니면 이렇게 샛길로 가가지고 뭔가 새치기 비슷하게 했느냐 지금 이거 보는 거지. 그래서 성과에 포커스를 안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뭔가 정직한 방법을 택해서 네. 뭔가 내 양심을 지켰다 뭐 이런 결론을 내도 예,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과를 못 얻었다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 주로 노력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적어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실제로 성과를 하나도 못 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뭐 너무 명쾌해서 질문할 게 없나요? 건보도 요즘 이제 점점 더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소서 넣으실 때 가급적 이제 내용들을 좀 다채롭게 넣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경험들을 다채로운 경험 넣으시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NCS다 보니까 친구 내지는 뭐 팀 프로젝트 이런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험들은 가급적 배제하시고 모르던 사람들과 일을 했던 경험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팀워크를 맞춰봤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적어보세요. 그게 건보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결국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조직에 와서 이 1차적 관계, 이 친밀감을 기반으로 일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바라보는 게 지금 이 직무능력 표준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좀 공적인 활동했던 것들이 있죠. 뭐 이 경험을 적을까 이 경험을 적을까 할 때는 그 멤버들이 나하고 덜 친했던 애들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친했던 친구들은 솔직히 뭐 팀워크가 일어났던 방법은 소주 한 잔 먹으면 되죠.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팀워크로 묶어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고 싶은 게 바로 NCS 자소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NCS의 근본 취지 정도는 아시고 이 경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은행은 하면 질문이 참 많은데 이 공개업을 하면 거의 이게 딱 NCS 방식이어서 더 이상 뭐 물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다들 여기 행정직 말고 다른 직 혹시 지원하시는 분 있나요? 다들 행정직이죠. 예. 자, 하여튼 건보 뭐 다른 질문들 없으면 오늘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자소서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